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인생사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니만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는 일에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던 사람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비겁한 짓을 하는 것을 요즘 말로 극혐하는 편이지만 저를 사사건건 가만히 냅두지 못하고 귀찮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짓을 해서라도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저를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 복수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숨겨진 이야기까지 전부 다 털어놓고 속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공부를 잘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었던 딱 중간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억울했던 일, 힘들었던 일 한 번쯤은 다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굴곡이 심하지만 않으면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딱 그런 정도였습니다. 친구랑 절교를 해서 마음이 아팠었던 일도 있었고, 정말 꼴값을 다 떨 만큼 절절하게 했던 첫사랑도 있었고요. 취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경품 추첨에 당첨이 되어 보기도 하고 남들이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는 일들은 다 겪으면서 그렇게 평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 큰 일이라고는 딱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가장의 노릇을 하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정말 하루도 허투루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는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것은 없었지만 늘 중간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늘 저에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잘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은 장기간 동안 쉼 없이 달려가야 하는 법이라고 저에게 단거리 주행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장거리 주행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꾸준한 속도로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완주를 하게 될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제 좌우명을 삼았습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주행을 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지 않았어요.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꼭 실수를 한 번씩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천천히 나아간다고 해도 꼼꼼하게 두 번, 세 번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런 성격 때문인 건지 저는 주변에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저의 진중한 모습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믿음직해 보였었나 봐요. 저는 입도 꽤 무거운 편이었거든요. 친구들의 비밀을 잘 지켜주고 또 공감성이 강한 성격 때문에 고민이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항상 저에게 복덩이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제 성격 자체도 뒤끝이 없어서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다고 해서 같이 힘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저에게 진로를 고민 중이라면 상담가 같은 걸 해보면 어떻겠냐고 조언을 할 정도였죠. 그래서 또 상담가를 해볼까 하는 생각에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이더라고요. 아무리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고 공감을 잘하는 성격이라고 해도 평생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위기가 생기게 되었으니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IMF가 터지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직장을 잃게 되셨고 줄줄이 도산을 하는 회사들 때문에 퇴직금마저 제대로 건지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고 마셨습니다. 그 당시에 재취업을 할 회사가 없을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했고 일용직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새벽부터 인력 사무실에 대기를 해도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었으니 당연히 저희 가족들은 손가락을 빨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실직을 한 집안이 저희 집안만 있었겠어요? 다들 하나같이 먹고 살기 힘들다며 비관하는 사람들밖에 없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일어나겠다는 심정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국내 원화가 박살이 났으니 해외 달러를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느끼신 거죠. 그래서 해외 주식에 해박한 친구분과 같이 투자를 하기로 하셨는데 문제는 이 친구분도 빚이 어마어마했던 분이셨던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절친이었으니 친구를 믿고 집 담보를 잡아 만든 대출금을 전부 절친에게 주었고 절친분은 예상하신 대로 그 돈을 들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절친분의 행방을 물어보았지만 당연히 작정하고 튄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한순간에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저에게 멀리 내다보고 천천히 꾸준히만 가면 된다고 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길이 뚝 끊어져 버린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처럼 위태위태한 모습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께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자고 희망을 잃지 말자고 말을 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침울해 있으면 우리 가족들도 전부 당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언제는 잘 살았어? 이 집도 대출로 마련한 집이었고 열심히 갚다 보니까 우리 집이 되었잖아. 대출금 갚을 능력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할 수 있어. 더 이상은 모르겠어. 진한 우정을 나누었다고 생각했던 친구의 배신도 뼈아프고 나의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우리 집까지 은행에 저당이 잡혔다는 게 은행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나에게 돈이 없잖아. 돈을 벌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애들이 불안해해. 당신이 가장이니까 본보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엄마는 아버지께 희망을 잃지 말자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주 조금 불안했어요. 평생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던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물론 들었지만 무엇보다 희망을 잃어버린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꾸라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께는 매일 아침 힘을 내시며 인력 사무실에 갔어요.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날보다 하지 못하는 날들이 훨씬 많았죠. 반짝반짝 빛이 나던 저희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림자만 줄줄이 늘어지게 되었고 은행에서는 빚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자조차 낼 돈이 없어서 이쪽 저쪽에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다들 하나같이 힘들다는 이야기만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에는 결국 추심이 들어온다는 경고가 날아오게 되었어요. 엄마는 정말 오랜 시간 노력해서 마련한 집이었지만 포기를 해야 한다고 결심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은 급매로 내놓게 되었고 은행에서 빌린 돈, 눈덩이 같은 이자를 내고 남은 돈으로는 서울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익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쭉 살다가 익산으로 내려오니까 한적해도 너무 한적하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가진 돈으로 마련한 집은 익산에서도 꽤 후미진 곳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동네요. 후미진 곳이라 쓰러져가는 옛날 집들이 꽤 많이 있는 정말 막말로 사고가 나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처음에 익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을 땐 제 방에 틀어박혀서 펑펑 울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그런 방이라도 가지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죠. 17살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익산으로 내려오게 된 저는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것도 슬펐지만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엄마와 아버지는 방도 없이 거실에 이부자리를 펴고 주무셔야 했는데 말입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방을 저에게 양보하신 것이었거든요. 사랑받던 외동딸에서 저는 천덕꾸러기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도 재미가 없었고 사투리를 쓰는 친구들이 저에게 자꾸 서울말을 해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물론 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긴장감을 풀어주려고 한 행동일지 몰라도 저는 그저 그것들이 동물원 원숭이 보듯 하는 행동 같아서 싫었어요. 저는 밝음을 잃어갔고 엄마는 한숨이 늘어갔습니다.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다쳐서 오는 아버지를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미안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미웠어요. 제가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일까요?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는 틈에 제 방을 찾아와 저에게 미안하다고 숨죽여 우셨어요. 저는 자고 있지 않았지만 아버지께 잔소리를 들을까봐 자고 있는 척을 하던 중이었죠. 미안하다고 말을 하신 뒤 방을 조용히 나간 아버지는 다음 날 싸늘한 상태로 발견이 되셨습니다. 동네에 있던 하천에서요, 물이 얕아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독한 마음을 가지고 쭉 살아남아 주시지. 어째서 그런 결정을 하신 건지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또 긴 장거리 주행을 하자며 저에게 늘 웃음을 흘려주셨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는 세상이 떠나가라 눈물을 흘리셨고 저를 끌어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가슴을 퍽퍽 치셨습니다. IMF로 인해서 저희 가족은 박살이 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무너져버린 엄마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었거든요. 제가 자퇴서를 내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라도 찾아온 건지 하루 종일 한숨만 쉬며 누워있는 엄마를 두고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수능 준비에 힘을 쏟는 19살,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이라는 학벌이 부끄럽지 않게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은행에 넘어가면서 그래도 빚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버지 지인분들에게 빌린 돈이 대부분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멀리 하늘나라로 떠나신 뒤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었기 때문에 갚아야 할 빚이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면서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때는 최저시급이라는 것도 무척 낮았거든요. 그래도 엄마와 떡볶이 한 그릇은 사 먹을 수 있을 만큼은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다가 저는 운도 좋게 화장품 가게에 정식 직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비하면 조금 더 많은 돈이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돈을 벌어서 어찌저찌 살아가다 보니 엄마도 더 이상은 울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점 같은 곳에서 서빙을 하는 일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술에 취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곳이다 보니까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그만큼 월급은 꽤 되었어요. 엄마도 돈을 버니까 저희 살림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적금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돈을 열심히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희 집은 이미 돈 때문에 한번 파탄이 났으니까요. 엄마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어느 날 저는 일이 늦게 끝난다는 엄마가 걱정되어 엄마가 일을 하는 주점 근처에서 엄마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찾아왔기 때문에 깜짝 놀래켜 주려고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포장마차에서 잔치국수 하나 먹고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간판불이 꺼지고 엄마가 주점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들과 함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한 아저씨들이 저희 엄마에게 아무렇지 않게 어깨동무를 하고 볼에 뽀뽀를 하고 더한 짓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의 가슴팍에 있는 주머니에 팁이라면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꽂아주는데 엄마는 웃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저 호프집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 인테리어이기도 했고요. 엄마는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했어요. 음식과 술만 가져다 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죠. 어쩐지 엄마가 일을 하는 호프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저에게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저는 충격적인 모습에 눈물이 줄줄 나올 지경이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늘에 있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가 이렇게 벌어온 돈으로 우리 두 사람이 먹고 살았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너 여기까지는 왜 왔어?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수치스럽다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엄마라고 뭐 좋아서 웃음을 팔면서 돈 벌겠니? 엄마도 싫어. 그런데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지. 돈 없이 살아? 세상에 돈을 벌 곳이 여기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꼭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건데? 다른 일은 돈도 안 되고 힘드니까. 그래도 내가 이 일이라도 하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네가 지금 이 일이 수치스럽네 뭐네 가릴 땐 줄 알아? 조금만 벌어도 우리가 아껴 쓰면 되는 건데 엄마가 이런 짓 해서 돈 벌어봐야 누가 좋아한다고. 엄마 제발. 시끄러워. 너는 아무것도 몰라. 돈 없어서 남편을 잃어봐서 뭘 했어. 사람들한테 돈 갚으라고 머리채를 잡혀봤어? 네가 모르는 것들이 한두 가지인 줄 알아? 됐어 그만해. 그때부터 평생 제 편이고 평생 함께 해야 할 가족이라 생각했던 엄마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고 엄마 또한 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장거리 달리기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내다보기엔 인생이 너무 구슬펐어요. 긍정의 힘을 잃고 점점 녹초가 되어가는 저를 보면서 어딘지 모르게 아빠를 닮았다고 생각했죠. 엄마와는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지만 타인보다 더 남 같은 사이로 지냈어요. 그런 저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준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다짐했고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도 피부과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 수 있었죠. 남편은 피부과 의사였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저에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저를 더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적극적으로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려고 했어요. 저는요,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을 만큼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남편의 그런 불도저 같은 모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어요. 남자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는 것이 저를 무장해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남편은 피부과 의사였지만 저는 피부과에서 일을 하는 피부관리사였을 뿐이었고 아버지도 계시지 않았을 뿐더러 집이 가난했으니까요. 엄마는 여전히 익산촌 구석에서 작은 술집을 하나 인수받아 웃을 팔며 살고 있었고요. 저는 피부과에 취직을 하면서 광주로 오게 되었거든요. 주말에는 가끔 엄마를 보러 어쩔 수 없이 익산에 가곤 했지만 간다고 한들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방문이었죠. 집안 사정도 개판인데 번듯하게 자라온 남편과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시댁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당연히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미래가 창창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친정이 부자인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사랑하는 사이에 그런 조건 같은 건 필요치 않다고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현명한 사람이었고 저희 아버지 같은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욕심이 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주 어린 남자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남편의 나이가 36살, 도련님의 나이가 31살이었는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으니 놀랄 수밖에요. 어서 와요. 예, 재훈아 인사드려야지. 형수님 되실 분인데.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저에게 형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막둥이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남편이 대학생 때 사고라도 쳤으면 애가 저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부끄럽게도 나이 50대에 가진 아이라면서 막둥이를 예뻐해달라고 말을 하셨어요. 인자하신 시어머니의 얼굴에 저는 사르르 마음이 녹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과 피부과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만 들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같은 의사인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아주 인자한 얼굴로 맞이해 주셨던 것인데 대화 몇 마디에 제가 피부관리사라는 것을 들키고야 말았죠. 남편이 일을 하던 피부과가 의사만 6명이 일을 하는 대형 피부과였거든요. 남편은 그중 페이닥터였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의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갑자기 표정부터 변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쁘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건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결혼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이, 그러면 집안에 돈은 좀 있고 집 정도는 해올 수 있는 거지? 제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선수쳐서는 집은 처가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저에게는 그럴 돈이 없었고 저희 집도 그럴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길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저는 집을 해올 능력이 되지 않으니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본인 능력에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행복할 것 같다고 말을 하니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집은 내가 해올게. 당신이 했다고 말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얄팍한 거짓말이야. 어머님께서 속아 넘어가실까? 우리 엄마가 뭐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께는 거짓말을 하고 남편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자기 월급으로 충분히 이자도 갚을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새롭게 출발을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신혼집을 구한 뒤 시어머니께는 제가 해온 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작은 평수의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저를 보셨지만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애초에 그 집 또한 제가 해온 집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한 저는 결혼 4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에 정말 말을 잇지 못했죠. 남편과 저는 둘 다 전보다 작은 아이에게 말을 걸며 우리에게 생긴 축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지만 남편의 그런 말들이 저를 더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고 싶게 만드는 말이었거든요. 남편의 시작과 끝을 항상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늘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너 혹시 대학은 어디 나왔니? 아니, 내가 우리 막내 수학 숙제 좀 봐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모르겠다고 했다며? 아니, 우리 막내가 선행학습하느라 중학교 2학년 애들 푸는 문제 들고 왔더니 아니, 모르겠다고 해답지 찾아보라고 했다며? 아니, 저 대학 안 나왔어요. 19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요. 뭐라고? 아니, 너 그럼 고등학교도 졸업을 안 했단 소리야? 아, 지금 무려 의사인 우리 아들 짝이 중졸이라는 말이, 아유, 이게 말이 되니? 아이고, 내가 정말 미치겠다. 막나는 우리 둘째 아들도 말이야. 대학 졸업하고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아니, 너는 중졸이라고? 아, 저희 집이 IMF 이후로 많이 힘들어져서 제가 돈을 벌어야 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엄마를 책임져야 했거든요. 사돈도 보니까는 어디서 술집이나 운영하는, 아유, 아니다. 내가 말해서 뭐하니? 꼴도 보기 싫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 중에 IMF 때 난리 안 났던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정말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의사인 아들에게 어울리는 짝도 아니니까요. 시어머니께서 그 이후로 저에게 엄청난 구박을 하셨었어요. 어쩌다가 우리 아들을 꼬시게 되었냐, 엄마 닮아서 남자 꼬시는 재주가 있냐, 그 말을 들었을 땐 정말 부글부글 화가 끓었습니다. 수치스럽기도 했었고요. 남편이 먼저 저에게 대쉬를 했던 건데 어째서 제가 남편을 꼬신 여자가 되어 있었던 건지 억울할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둘째 아이까지 연년생으로 낳고 일을 쉬게 되자 허구한 날 시댁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와서 집안일 좀 해라. 나는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하니
막둥이가 학원에 다녀오면 간식을 차려줘라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두 돌이 가까워지는 첫째와 갓난아기나 다름없는 둘째를 데리고 매일같이 시댁에 가서 종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렸던 게 더 이상은 거절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지난번에는 군소리 없이 잘만 해주더니 지금은 왜 안 해주냐는 말이 듣기 싫어서 시어머니께서 시키는 일은 빠짐없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초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살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달콤했지만 남편을 만나서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어요. 너무 잘난 사람과 결혼을 한 탓에 이 정도의 핍박은 견뎌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매일매일 안쓰러워했지만 이미 틀에 박혀버린 제 인식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대청소를 맡기시고는 막둥이와 함께 친구분들을 만나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커다란 집에서 홀로 쓸쓸하게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가며 대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가구들 위치까지 바꿔놓으라고 하셔서 화장대를 왼쪽 벽에서 반대 벽으로 옮기다가 서랍을 넘어뜨려 내용물을 전부 쏟아내고 말았을 땐 혼자 울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각종 서류들부터 그 안에 들어있던 통장이며 인감도장이며 전부 서랍 안에 넣어두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서랍을 뒤졌냐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막둥이 도련님이 보고 계신 와중에도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시니 들이받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 나이가 39살이 되었을 때 34살이 된 둘째 도련님께서 결혼을 하신다며 동서가 될 사람을 소개시켜주러 집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이미 언지를 들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날 동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 청소도 새로 했고 또 음식도 제가 다 손수 만들었거든요. 동서는 저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련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었어요. 도련님은 광주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는 건물주의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광주에서 아주 내로라 하는 큰손이신 분의 유일한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나지 않는 게 없었고 옷이며 가방이며 명품 로고가 떡하니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동서를 보고 시어머니께서는 입이 귀까지 찢어지시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한박 웃음이었어요. 동서를 질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의 예쁨을 받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 부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나한테 정말 제대로 된 며느리가 드디어 들어오는구나. 우리 큰애는 말이다. 뭐 하나 잘난 게 없어서 내 속을 뒤집어 놓았거든.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너희 둘이 그저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 그래, 너희 신혼집은 구했니? 저희 아버지께서 신혼집을 하나 마련해 두신 게 있긴 한데요. 세입자가 있어서 앞으로 계약이 끝이 날 때까지는 아마 전세를 얻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준비성도 철저하셔라. 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주셨다는 게 대단하시네. 세입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긴 해서 아마 3, 4년은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이렇게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모르셨나 봐요. 저도 몰랐는걸요. 그래도 홍기가 꽉 찬 건 아니라지만 결혼을 할 나이는 되었잖니. 요즘은 일부러 일찍들 한다고 하던데. 이 사람이랑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이가 생길 줄은 몰랐죠. 그래도 뱃속에 생명이라는 축복을 얻었는데 결혼해서 낳아 키워야 하지 않겠어요? 아, 그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우리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당신 공주님 대접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줄게. 저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돈이야 넘치게 있으니까 가난할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딱 한 가지, 남자가 바람만 안 피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속이는 게 없어야 하고요. 아이고, 당연하지. 부부 사이에 뭘 속이고 숨기고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아들은 말이야,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딱 티가 나요.
어머님 배로 낳은 자식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어머, 제가 재은이구나. 막내 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많이 어리네요.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뒤늦게 아이 키우느라 힘드시기도 했겠고요. 누가 보면 아주버님이 낳은 아들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저를 보면서 동서가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무슨 뜻인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이야기해서 뭐 하냐고 맛있게 밥이나 먹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꿔다 놓은 보리자루였어요. 동서와 시어머니께서 알아듣지도 못할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어린 저희 아이들을 챙기고 막내인 도련님을 챙기는 일 뿐이었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과일도 깎아서 대령하고 또 동서와 시어머니가 마실 차도 준비하고 그런 행동을 하다가 문득 제가 정말 이 집안의 맏며느리가 아니라 일을 하는 가사도우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스스로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서러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도련님은 동서와 결혼식을 올렸고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된 덕분에 동서의 배가 볼록한 상태로 웨딩드레스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거든요. 두 아이를 낳았지만 배가 납작했었어요. 결혼식 날 가족 사진도 찍고 하는데 동서가 저에게 멀리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임신 때문에 살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말은 저랑 비교당하고 싶지 않다고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시어머니께서 우악스럽게 저를 붙잡고서는 구석으로 밀치시더라고요. 남편이 뭐 하는 짓이냐고 시어머니께 짜증을 냈지만 좋은 날 험한 소리 서로 하지 말자면서 강짜를 부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구석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죠. 그게 큰 불만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 사돈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서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동서가 혼인신고를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 눈에 띄게 대놓고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는 해주시지 않았던 산후조리원을 동서에게는 보내주셨고요. 아이를 출산해서 고생했다며 출산 축하금도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아기 용품 같은 것도 저는 전부 제 손으로 발품을 팔아서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동서네에는 전부 새 걸로 사주셨어요. 서운했어요. 그래서 딱 한 번 서운하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동서가 아주 벼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둘째까지 낳는 동안 지원 한번 해주신 거 없으시면서 동서만 너무 챙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 지금 질투하세요? 그래도 형님이랑 저랑은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전세 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집도 해왔고, 형님은 집도 안 해오셨잖아요. 아이, 집을 안 해오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쟤네 사는 집 우리 맏며느리가 해온 집인데. 네? 아, 이거 아직 모르셨구나. 형님, 어머, 저 지금 말 실수한 거죠? 동서,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니까. 집을 누가 해왔다는 거야, 그럼? 아이, 그게 저도 그이한테 들은 건데요. 어머님께서 형님한테 집 해오라고 하셨다면서요. 형님네 집이 가난해서 집을 해올 능력이 안 돼서 아주버님이 대출받아서 매매하시고 형님이 해온 척한 거라고 하던데요. 저도 그래서 그 주변 집 좀 알아볼까 싶어서 형님네 집 등기부 등본 떼봤죠.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산 집이시던데요. 아이고, 너 그게 정말이야? 지금 집도 안 해오고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기생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이고, 두야. 이래놓고 내가 너한테 뭘 안 해줘서 서운해. 그런 말이 나오니?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친정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하시고 친정엄마는 술집이나 운영하고 있고 내가 너를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거냐? 어머, 정말요? 아유, 형님한테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으셨구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이라고 동서가 입을 한마디 한마디 열 때마다 미치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화가 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남편이 집을 본인이 사면 된다고 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으니까요. 평생토록 숨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동서가 이걸 이렇게 까발릴 거라곤 생각 못 했습니다. 주변 집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다는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저도 아니었고요. 그저 동서는 서방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보았을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무시할 때마다 시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같이 저를 조롱하곤 했던 동서였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폭언을 견디지 못했어요. 결국 동서가 없을 때 시어머니께 찾아가 제발 저를 며느리 취급은 바라지도 않으니 사람처럼 취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잔소리를 덜 한다고 해서 제 처지가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서와 시어머니께서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때도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챙기랴 육아에 지친 동서를 대신해서 시조카를 보살피기도 해야 했으니까요. 동서는 저를 마치 가사도우미 부려먹듯 부려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형님이 되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육아를 2번이나 먼저 해본 제가 더 잘 알지 않겠냐고 동서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동서와 시어머니께서 한창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계셨죠. 불륜 사건들을 다루는 방송이었는데 동서가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는요, 바람 피우는 사람을 이해 못하겠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을까요? 요즘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까지 버리고 새 출발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치가 떨려요. 세상에서 제일 상대하고 싶지 않은 부류예요. 그러냐? 근데 뭐 집안 사정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요. 집안 사정이 있든 어쨌든 자기 애를 어떻게 나 몰라를 할 수가 있어요? 나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특히 사생아 만드는 그 코피노?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 나가서 못된 짓 하고 임신한 외국인 여자들 버리는 유부남들. 저는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돌로 쳐 죽여야 돼. 동서가 흥분해서 막 말을 내뱉자 어린애들이 듣겠다며 시어머니께서 말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서를 보면서 콧방귀를 뀌었죠. 그날 저녁 밥을 다 먹고 뒷정리를 하는데 웬일로 시어머니께서 제 눈치를 살살 보시면서 설거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그걸 보면서 놀란 눈치였어요. 항상 저를 하대하기만 했던 시어머니께서 제 일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적응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눈치였죠. 저는 시어머니의 변화가 나쁘진 않았지만 이게 전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동서가 말을 했었던 동선의 아버님이 미리 사두셨다는 신혼집 세입자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그 집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죠. 동선의 아버지는 동서를 위해서 인테리어까지 싹 새로 바꾸셨더라고요. 비싼 돈을 주고 내부를 전부 바꾸었는데 그게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저도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저에게도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파트도 비싼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한 번쯤 살아볼 수나 있을까 싶었던 60평짜리 롯데캐슬 아파트였습니다.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그런 브랜드 아파트는 값이 엄청 비쌌거든요. 동서는 시댁 식구들을 전부 초대해서 집 자랑도 할 겸 집들이를 하겠다고 했어요. 집들이에 다들 와주실 거죠? 그러면 당연하지. 그럼 어떡해? 우리가 먼저 가서 식사 준비라도 도와줄까? 아니요, 저 출장 뷔페 부르려고요. 명생이 집들인데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와서 일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나중에 형님이 뒷정리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주말에 가마. 주말에 집들이를 하는데 집에 출장 뷔페까지 부른다고 하니까 편안한 차림보다는 그래도 좀 꾸미고 가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미리 인터넷에서 준비한 디퓨저도 선물 포장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현관 입구부터 으리으리한 것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인테리어를 싹 했다고 하더니만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입을 떡 벌리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 사이드바 같은 식탁을 놔두고 위에 뷔페 음식을 싹 차려두었더라고요. 먹을 것도 다양하게 있었어요. 60평대 아파트나 되니까 거실이 넓어서 이런 것까지 해놓을 수 있는구나 싶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연신집이 너무 좋다. 사돈 어른께서 안목이 좋으시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다 먹어치우고 동서가 내온차를 마시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옆구리를 콕콕 찌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저에게 따라오라는 눈짓을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서방님이랑 대화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 왜요? 뭐 준비할 거 있나요? 아, 준비는 무슨 준비야. 눈치가 있어야지. 아, 둘째 혼자서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하겠냐? 너는 눈치가 있으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친정 가난해서 집도 안 해온 주제. 우리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으면 이런 건 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니녀는 눈치 좀 가지고 행동해라. 그러면서 저에게 고무장갑을 쥐어주시는 겁니다. 바닥에 흘린 음식들부터 설거지 거리도 알아서 다 치우라고 하시면서요. 순간 이성의 끈이 딱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 가난한 것도 사실이고 남편이 집을 해온 것도 사실이었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 이런 일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도대체 왜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분란을 만드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런 행동을 하실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한없이 미안해 했어요. 그럴수록 저에게 더 잘하려고 했고 그 행동이 시어머니 눈에는 눈꼴 사나워 보였을 겁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저를 보고 은근한 비웃음을 흘리는 동서에게도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 이야기 다 털어도 되나요? 우리 어머님이 그새 또 까먹으셨나 보다. 저 정말 입 열어요? 뭘로 지금 협박을 하는 게냐? 협박이라뇨? 저도 동서가 저희 집 등기부등본 떼어본 것처럼 그냥 보고 들은 사실 그대로 알려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너 설마 지금 그 얘기를 꺼내겠다는 거야? 아니, 너 미쳤어?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걸레 내놔. 내가 가서 청소할 테니까. 어머님, 뭐가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어머, 어머님이 왜 걸레를 쥐고 계세요? 형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한테 걸레질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아, 이거야말로 대놓고 불효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불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동서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 것 같아? 불효는 서방님이 다 저지르고 있는데 동서가 감히? 네? 저희 남편이 무슨 불효를 저지른다는 말이세요? 형님, 탓할 사람을 탓해야지. 갑자기 우리 남편 얘기가 왜 나와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형님 시키세요. 아이, 참 됐다니까는. 아, 내가 한대도. 아니요. 동서가 저보고 하라는데 제가 다 하고 입도 다 털고 가죠 뭐. 아우, 진짜 왜들 이러냐? 내가 한다고 하잖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걸레를 퍽퍽 빨아서 물기를 쭉 짜내더니만 바닥에 주저앉아서 걸레질을 시작하셨어요. 떨어진 음식물들도 치우고 끈적거리는 소스도 닦아내고요. 저는 멀뚱히 지켜봤고 동서는 저에게 삿대질까지 해대면서 입만 살아있는 사람처럼 저에게 불효자라고 하더라고요. 정작 아들들도 가만히 있고 집주인인 동서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왜 걸레질을 하지 않았다고 불효자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콧방귀가 절로 뀌어지더라고요. 제가 비웃음을 걸고 있으니 동서는 더욱 더 발악을 하듯이 저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걸레질 하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더 큰 소리로 내가 걸레질 하겠다고 하시더니만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분하셨겠죠. 그리고 난감하기도 하셨겠죠. 자기가 왜 이도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열이 받으셨겠죠.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자 동서는 당황한 듯이 왜 그러시냐고 시어머니께 캐묻기 시작했어요. 대답하기 싫었던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걸레질을 하셨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서방님이 입을 열었어요. 아, 형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걸레질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왜 내 와이프가 너무한 짓이야? 여긴 너희 집이야. 당연히 우리 엄마가 걸레질을 할 게 아니라 재수 씨나 네가 해야지. 지금 손님한테 뭘 하라는 거야? 아니, 솔직히 이런 건 형수님이 해야지. 형수가 맨몸으로 시집 온 거 누가 몰라서 그래? 각자 집에서도 자기 할 일이 있는 법이지.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냐, 임마? 누가 네 형수한테 그렇게 말하고 무시하래? 너 미쳤어? 미친 건 형수님 같은데? 형수님, 뭐 하시냐고요? 우리 엄마 걸레질하게 냅둘 거예요? 예? 서방님은 입 다무시는 게 좋겠는데요? 동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 버리고 불륜이나 저지르고 자식 나 몰라라 하면서 남을 속이는 사람이라는데 그게 딱 우리 서방님 이야기 아니겠어요? 제가 입을 열자 걸레질을 하던 눈물 콧물 범벅이던 시어머니도 행동을 멈추셨고 서방님은 당황한 듯이 누나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동서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얼굴로 식구들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았어요. 이왕말로 뱉은 거 숨길 이유 없겠다 싶더라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까발리고 저도 당당하게 제 인생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제가 싫어하는 행동이 뭐가 어떻다고요? 뭐가 어떻긴 그 행동을 서방님이 전부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니겠어? 동서아는 그 막둥이 재훈이 말이야. 그거 어머님 아들 아니야. 서방님 아들이야. 뭐라고요? 재훈이가. 그러니까 막내 도련님이 우리 남편 아들이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형님 미치셨어요? 나도 내가 미친 줄 알았지 뭐야. 그런데 몇 해 전 어머니 부탁으로 대청소하다가 화장대 옆 서랍에서 발견했지 뭐야. 가고 옮기다가 내가 서랍 내용물을 쏟았거든. 어머님 통장에 인감에 서둘러서 정리하다가 친자 확인서를 발견했지 뭐니. 근데 글쎄 막내 도련님하고 서방님하고 친자가 부자 관계를 일치한다는 소리지 뭐야. 내가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더라. 서방님 일찌감치 사고 쳐서 낳은 아이라면서요. 그 와중에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애 엄마랑은 헤어지고 아이 버리듯이 두고 가서 결국 어머님 아버님 호적에 올렸다고요. 동서는 경악에 물든 얼굴을 하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혐오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방님의 얼굴을 보는데 서방님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을 달달 떨고 있더라고요. 도련님의 얼굴만 봐도 제가 한 말이 전부 진실이라는 게 들통이 났죠. 시어머니께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고 남편은 그냥 올게 왔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던 것처럼 남편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는 얼굴을 했어요. 용기를 준 거죠.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뭘 하든지 믿음을 주고 의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동서는 몰랐겠지. 나도 몰랐어. 어쩜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는 거야? 서방님, 여태까지 막둥이를 아들이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었죠? 저도 생각조차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도 챙긴 적도 없고 놀아준 적도 없었죠. 아니,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할 수 있어요? 형수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 자식이라고? 그게 여보, 아니야. 형수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만해. 재수 씨도 알 건 알아야지. 재훈이요. 이놈이 사고 쳐서 낳은 아들 맞습니다. 애 엄마도 이 녀석도 둘 다 책임 못 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생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랑 그동안 맞장구 치면서 그런 인간들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셔놓고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요? 그럼 이 인간 저랑 재혼이에요? 아니야. 호적은 깨끗해. 그 여자랑 혼인신고는 안 했어. 미친 새끼. 그러면 정말 막내 도련님이 네 아들이 맞다는 얘기잖아. 그걸 나한테 평생 숨기고 나랑 결혼 생활을 하려고 했다고? 너 돌았니? 여보. 여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 믿는 사람이 바람 피우는 사람이야. 세상에 한 번만 바람을 한 번만 피우는 놈이 없거든. 거기다가 애도 있다는 걸 숨겨? 자기 자식을 나몰라라는 놈인데 내 자식이라고 나몰라라 안 한다는 보장 없잖아. 이렇게까지 신뢰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계속 이어붙을 수 있다고? 충격적이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나를 속이고 숨겨? 내가 숨기지 않으면 당신을 놓칠 것 같았어.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이에게는 잘할게. 단 한 번도 막내 도련님의 안부조차 물어본 적 없는 놈이 퍽이나 우리 아이한테는 잘하겠다. 됐어. 이혼해. 이혼? 아니 당신의 애를 어떻게 혼자 키우려고. 그러지 마 제발. 뭐래? 우리 아버지 건물에 들어오니 월세가 얼만데? 내가 우리 애한테 좋은 거 못 지어주고 살까봐? 너는 그냥 꺼져. 너 없는 게 우리 아이 정서에는 더 좋을지도 몰라. 어디 가난뱅이 주제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은 혼자 다 하는지. 가난뱅이라고?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집에 비하면 너네 집은 가난뱅이 맞지? 어떻게 사람을 속여도 유분수지. 이런 중대한 것을 속일 수가 있어. 2번 다시는 너란 인간 못 믿어. 헤어져.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셨어요. 남편은 저에게 집에 가자고 눈빛을 보냈죠. 눈이 횟가닥 돌아버린 서방님은 저에게 달려오려고 했지만 남편이 막아주었어요. 전 끝까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남 탓을 하려는 그 인간들이 싫었습니다. 그 이후 서방님은 저를 찾아와서 머리털을 다 뽑아놓겠다고 난리를 쳤다네요. 지도 잘한 거 하나 없으면서 말입니다. 결국 서방님은 동서에게 울고불고 무릎까지 꿇고 빌었지만 동서는 이혼해주지 않으면 사시 결혼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했고 서방님은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의 전화도 도련님의 전화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전화를 받아봐야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는 건 자명했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비밀로 해왔던 사실을 다 까발린 이후에 속은 시원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만의 비밀로 알고 있기엔 너무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했고 조금 더 못된 마음을 빌려 말하자면 시어머니와 동서의 마음을 박살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저에게 그동안 막말을 퍼부었던 것만큼의 상처를 돌려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이런 큰 비밀을 가지고도 간도 크게 숨기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대단하다 싶습니다. 저라면 간이 떨려서 밤에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말이죠. 결국 피폐해진 서방님은 술독에 빠져 산다고 하더라고요. 부잣집 여자 꼬셔서 평생 호의호식 할 줄 알았을 텐데 그 60평 집에서도 쫓겨나고 아이도 못 보게 되었으니까요. 재훈이가 있으니까 아이 하나만 영영 못 보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선의 아버지께서 서방님을 찾아와 곤죽이 되도록 후두려 깐 건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편도 들지 못하셨다네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뭘 시키려고 부르신다거나 트집을 잡고 구박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저에게 연락도 딱히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금방 잠잠해질 일이었다면 남의 치부라고 해도 일찍 드러낼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교훈을 주게 되었으니 앞으로 저 조용히 저희 남편과 우리 애들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죠. 제 인생 이제 반 정도 살아왔는데 남은 반은 정말 우리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